뉴욕 미드타운의 중심가에 우뚝 솟은 킹 지사 사무실은 더 이상 영광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빌딩 사이를 가르듯 본사에서 급파된 감사팀원들이 복도를 구두 소리로 가득 채우며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일말의 예의도 없이 책상 위에 서류를 쓸어 담고 집기마다 붉은색 압류 딱지를 붙여나갔죠. 강희연 팀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타임스퀘어의 화려한 전광판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걸어두었던 K-팝 그룹의 대형 광고가 무심하게 내려가고 그 자리에 현지 록 밴드의 거친 포스터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연의 등 뒤로 본사 회장 비서가 다가와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지사 폐쇄를 알리는 최종 통보서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박 회장의 강압적인 명령서가 들어 있었죠. 비서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이연에게 한마디를 툭 던지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한류라는 이름의 장사는 끝났으니 미련 버리고 들어오라고요. 이연은 떨리는 손으로 명령서를 구겨 쥐었지만 입술을 굳게 다물며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텅 빈 동굴처럼 변해버렸고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하나둘씩 짐을 싸서 떠나갔죠. 그때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은 현지 마케팅 직원 안나가 조심스럽게 이연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나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오래된 데모 테이프 하나를 이연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팀장님, 짐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브루클린 지하 클럽에서 노래하는 친구 건데 왠지 팀장님이라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이연은 마지못해 테이프를 재생기에 넣었고 곧이어 거칠지만 심장을 파고드는 기이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세련된 팝 사운드 속에 한국 전통의 슬픈 가락이 실핏줄처럼 엉켜있는 아주 묘한 음악이었죠. 공항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이연은 자석에 이끌리듯 코트를 집어들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맨해튼의 마천루를 벗어나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브루클린의 외딴 창고 뒤편에 숨은 지하 클럽 언더였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담배 연기가 자욱한 그곳 무대 위에는 낡은 기타를 맨 청년 제이든이 서 있었죠. 관객이라고는 술에 취해 고개를 떨군 노인과 바텐더를 포함해 고작 5명뿐인 초라한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제이든이 입을 열어 노래를 시작하자 지하 공간은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하는 듯 하면서도 부드러웠고 그 안에는 버려진 자의 슬픔과 지독한 그리움이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이연은 전율을 느끼며 무대 가장자리로 걸어가 그 청년의 눈빛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이연은 박수조차 치지 않은 채 어두컴컴한 대기실로 무작정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이드는 갑작스러운 이방인의 등장에 경계 어린 눈빛으로 기타 케이스를 닫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영업 끝났습니다. 사인 같은 건 안 하니까. 그냥 나가주시죠. 이연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찢어진 한국행 비행기 티켓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방금 들은 그 노래, 당신의 전부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버린 세상에 던지는 복수인가요? 제이든의 손이 멈칫했고 이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이연의 눈동자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청년의 목소리가 죽어가는 한류를 다시 숨쉬게 할 유일한 심장 박동이 될 것임을 말이죠. 어둡고 습한 대기실의 공기는 이연과 제이든 사이에 팽팽한 침묵으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이연은 가방에서 꺼낸 구겨진 서류 한 장을 제이든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지사 폐쇄 직전 이연이 자신의 권한으로 빼돌린 마지막 운영비 전액을 투자하겠다는 비공식 계약서였습니다. 제이드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한국의 그 잘난 엔터테인먼트 방식, 사람을 기계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난 관심 없습니다. 제이드는 기타를 챙겨 일어서려 했지만 대기실 문 밖에는 이미 집주인이 보낸 용역들이 들이닥쳐 있었습니다. 밀린 월세 때문에 그의 유일한 재산인 악기들마저 압류하겠다는 고함이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왔죠. 이연은 당황하지 않고 제이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문을 나가서 모든 걸 뺏기든가 아니면 나와 함께 당신의 음악으로 저 문 밖의 세상을 뒤집든가 선택하세요. 결국 제이든은 굴욕적인 한숨을 내쉬며 인장 대신 자신의 거친 손가락을 계약서 위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한편 맨해튼의 고급 라운지에서는 로버트 밀러가 현지 미디어 협회장들과 비밀스러운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우아하게 와인 잔을 돌리며 한류가 미국 시장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교묘한 규제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문화적 침공이 미국의 주류 가치를 훼손한다는 논리로 그들을 선동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죠. 그 시각 이연은 폐쇄된 본사 사무실 대신 브루클린 외곽의 낡은 폐창고를 빌려 비밀 아지트를 꾸렸습니다. 그녀는 해고되어 뿔뿔이 흩어졌던 옛 스태프들을 한 명씩 찾아가 다시 한번 기회를 믿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스태프들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이연의 눈에 서린 진정성과 제이든의 데모 음악을 듣고는 하나둘씩 짐을 풀었습니다. 연습이 시작되자마자 이연과 제이든은 사사건건 부딪히며 불꽃 튀는 갈등을 빚었습니다. 제이든은 한국식의 혹독한 연습 스케줄을 거부하며 악기를 집어 던지기 일쑤였고 이연은 그런 그를 매섭게 몰아붙였죠. 갈등이 정점에 달한 어느 날 밤 이연은 한국에서 공수해온 해금 연주자를 연습실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해금의 날카로우면서도 애처로운 선율이 제이든의 거친 일렉기타 사운드와 묘하게 어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든은 처음 느껴보는 소리의 공명에 멈칫하더니 천천히 다시 기타를 잡아 그 선율을 따라갔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충돌하며 빚어내는 소리는 이전에 없던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이연은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도박을 건 이 길에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밖은 여전히 로버트의 감시와 본사의 압박이 숨을 조여오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태동이 들려오고 있었죠.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음악으로 메우며 서서히 하나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아침은 차가운 타블로이드지의 헤드라인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로버트 밀러는 자신이 가진 미디어 인맥을 총동원하여 제이든의 과거를 자극적으로 재구성해 세상에 뿌렸습니다. 어린 시절 한국에서 파양되어 미국 가정으로 입양되었던 제이든의 아픈 가정사가 가짜 한국인의 사기극이라는 표제로 도배되었죠. 제이든은 연습실 구석에서 자신의 과거가 발가벗겨진 신문을 움켜쥐고 부르르 떨며 절규했습니다. 이연이 그를 진정시키려 다가갔지만 그는 냉소적인 눈빛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사의 박 회장은 이연에게 전화를 걸어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모든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서 이연은 자신의 차와 아파트 보증금까지 털어 사채에 가까운 개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제이든의 신곡 뮤직비디오를 완성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거리에 임시 촬영장을 세웠죠. 하지만 촬영이 시작되기도 전에 로버트가 매수한 시위대들이 몰려와 인종차별적인 구호를 외치며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준비해온 오물과 페인트를 고가의 촬영 장비와 이연의 옷 위로 사정없이 투척하며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이드는 밀려드는 사람들의 야유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극심한 공황 증세를 보이며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연은 오물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낼 새도 없이 제이든을 감싸 안았지만 그는 결국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죠. 홀로 남겨진 촬영장에서 이연은 로버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는 승리자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버트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연에게 항복을 권유하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팀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미국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연은 바닥에 흩어진 제이든의 악보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로버트, 당신은 음악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린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는 비를 맞으며 텅 빈 촬영장을 지켰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해고된 스태프들이 하나둘씩 다시 그녀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비록 아티스트는 사라지고 자금은 바닥났지만 이연의 눈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제이든을 찾아내어 이 무너진 현장에서 다시 노래하게 하겠노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이연은 더 이상 주류 미디어에 구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공식 채널이 막히자 오히려 다크웹과 언더그라운드 커뮤니티의 실력파 해커들과 비밀스럽게 접촉했죠. 세상이 제이든을 가짜라고 비난할 때 이연은 제이든이 연습실에서 처절하게 고뇌하며 곡을 쓰는 미가공 영상을 은밀히 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짜인 각본이 아닌 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며 울부짖는 진짜 모습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이연의 지시를 받은 익명의 해커들은 로버트 밀러가 언론사에 건넨 뒷돈의 흐름을 추적해 그 증거를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뿌렸습니다. 로버트가 구축한 견고한 여론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자 이연은 잠적했던 제이든을 찾아 뉴욕의 외곽 빈민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이든은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친모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편지를 태우려다 멈추고는 그 분노를 악보에 쏟아붓고 있었죠. 그렇게 완성된 신곡 에코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소외된 자들이 세상에 던지는 거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이연은 주 정부가 로버트의 압박으로 모든 공연장 대관을 취소하자 전혀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녀는 뉴욕시청 광장에서 시위를 준비하던 시민 단체 리더들을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에 우리의 음악을 입히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로버트는 승리를 확신하며 이연을 비웃었지만 이연은 이미 이동식 18륜 대형 트럭 스테이지를 비밀리에 개조하고 있었죠. 그것은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뉴욕의 어느 거리든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는 거대한 문화적 전차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연은 작전 당일 새벽 팀원들에게 무전기를 건네며 마지막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공연을 하는 게 아닙니다. 뉴욕이라는 도시의 심장을 강제로 탈취하는 겁니다. 로버트의 사주를 받은 경찰들이 주요 광장을 봉쇄했지만 이연의 트럭 부대는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뉴욕 도심의 급소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제이든의 신곡 도입부가 수만 개의 계정을 통해
동시에 울려 퍼지며 거대한 파도를 형성했죠.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이연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반격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뉴욕 도심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하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스마트폰 알람을 통해 전해지는 기묘한 떨림에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떨고 있는 제이든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준비됐죠? 이제 세상이 당신의 메아리를 듣게 될 거예요. 운명적인 게릴라전의 시작을 알리는 트럭의 경적 소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벽을 치고 거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뉴욕의 심장부 타임스퀘어의 인파 사이로 거대한 18륜 트럭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로버트의 사주를 받은 기술팀이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를 교란해 이연의 음향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킨 직후였죠. 트럭의 적재함이 열리며 화려한 조명이 켜졌지만 스피커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는 기괴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광장에 모여든 수천 명의 시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대 위에 제이든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든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더니 전기가 끊긴 마이크를 내려놓고 트럭 끝자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이크도 앰프도 없이 오직 자신의 생목소리로 신곡 에코의 첫 소절을 내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의 소음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절절하게 사람들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당황한 경찰 병력이 무대를 강제 해산하려 진입하자 이연은 미리 약속했던 거리의 예술가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십 명의 화가와 댄서, 시민들이 스크럼을 짜서 인간띠를 만들며 경찰의 접근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그 순간 한 시민이 자신의 스마트폰 라이트를 켜고 제이든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연의 해킹팀이 로버트의 방어벽을 뚫고 주변 대형 전광판들의 통제권을 탈취해 제이든의 얼굴을 화면 가득 띄웠습니다. 뉴욕의 밤하늘 아래 수만 개의 스마트폰 불빛이 별처럼 일렁이며 제이든의 한국어 후렴구를 떼창으로 받쳐주었습니다. 소리는 스피커가 아닌 사람들의 입을 통해 타임스퀘어 전체를 거대한 공명통으로 만들어버렸죠. 로버트는 중계 화면을 보며 분노에 차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흐름은 그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화면에는 시스템을 이겨낸 인간의 목소리와 문화의 힘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연은 무대 밑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채 수만 명이 하나 되어 울부짖는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류는 더 이상 강요된 상품이 아니라 뉴욕 한복판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외침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제이든의 마지막 고음이 뉴욕의 마천루 사이로 메아리치자 현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연은 이 순간이 한 시대의 종말이자 새로운 생태계의 시작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벽을 허물어버린 그들의 목소리는 그렇게 뉴욕의 역사에 깊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타임스퀘어의 공연이 끝난 이튿날 아침, 세상은 어제와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이든의 곡 에코는 스트리밍 사이트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며 빌보드 핫백 차트 정상을 점령했지요. 로버트 밀러가 그동안 공들여 세워두었던 문화의 장벽은 분노한 대중의 지지와 여론 앞에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추악한 로비 정황과 가짜 뉴스 조작 증거가 검찰에 제출되면서 로버트는 미디어계에서 영구히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한편 한국 본사의 박 회장은 전세 역전을 직감하고는 이연에게 화려한 꽃바구니와 함께
최고급 파티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는 뉴욕의 펜트하우스에서 열린 축하 파티에서 이언을 자신의 뒤를 이을 글로벌 총괄 부사장으로 공식 선언했죠. 하지만 파티장의 주인공이어야 할 이언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평소 입던 낡은 코트를 입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이 흐뭇한 미소로 내미는 부사장 임명장을 모든 카메라가 지켜보는 앞에서 단호하게 찢어버렸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이언은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제 킹의 딸이 아닙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 레이블 에코의 설립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 회장은 당혹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미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화면 앞에서 이언을 막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제이든 역시 그 자리에 나타나 더 이상 한국인임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으로 이언의 곁에 섰지요. 이언은 지사 폐쇄를 집행하러 왔던 본사 감사팀 직원들에게 다가가 오히려 자신의 새 회사로 오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권력에 굴복하는 시스템이 아닌 아티스트의 진심을 지키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겠노라 선언했습니다. 박 회장은 멀어지는 이언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평생 쌓아온 성벽보다 그녀의 의지가 더 견고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언과 제이드는 화려한 파티장을 빠져나와 뉴욕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서로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누군가가 씌워준 왕관이 아닌 스스로 개척한 넓은 광장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타임스퀘어의 기적이 일어난 지 어느덧 수개월이 흐른 뉴욕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는 한국어 간판과 한글 디자인이 섞인 광고들이 자연스러운 일상의 조각으로 자리 잡았지요. 이언은 뉴욕 한복판에 한국의 공유 주방과 복합 문화 공간이 결합된 에코 허브를 완공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현지 대학생들이 한국의 가야금과 서양의 베이스 기타를 섞어 연주하며 자신들만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이연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이제 본사의 명령서가 아닌 전 세계 곳곳에서 날아온 협업 요청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그녀는 수많은 제안 중에서도 두 번째 프로젝트 아티스트로 남미 출신의 K-팝 지망생을 선택하며 세상을 다시 놀라게 했습니다. 한류가 특정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상처를 담아 노래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임을 증명한 셈입니다. 제이든 또한 월드 투어의 막대한 수익금을 자신과 같은 처지의 입양아 출신 예술가들을 돕는 재단 설립에 기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음악이라는 언어로 세상과 공유하며 평온을 찾았습니다. 박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멀리서 이연이 일궈낸 새로운 왕국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연에게 짧은 편지를 보내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하고 그녀가 만든 새로운 질서에 경의를 표했죠. 뉴욕의 식당가에서는 이제 냉동 김밥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각자의 입맛대로 재해석한 창의적인 한국 요리들이 넘쳐났습니다. 어느 나라의 문화인가를 따지기보다 그저 그 문화가 주는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이곳의 새로운 규칙이 되었습니다. 이연은 창밖으로 활기차게 움직이는 뉴욕의 거리를 보며 한류가 이제 열풍이라는 단어 뒤에 숨지 않아도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공기처럼 어디에나 존재하며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진화했으니까요. 이현은 비로소 누구도 가보지 못한 문화 영토의 진정한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브루클린 외곽의 밤거리는 1년 전과 다름없이 차가운 공기와 도시의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현은 화려한 오피스 빌딩을 뒤로하고 익숙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지하 클럽 언더의 가파른 계단을 내려갔지요. 그곳에는 여전히 낡은 무대가 놓여 있었고 구석진 대기실 안쪽에서는 제이든이 조용히 기타줄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세계적인 거물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늘 이 작고 어두운 시작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제이든의 곡 에코를 자신들만의 거친 록 스타일로 재해석해 부르는 어린 신인 밴드의 공연이 한창이었죠. 그들은 한국어 가사를 완벽하게 발음하지는 못했지만 그 가락에 담긴 진심만은 온몸으로 표현하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한류라는 거대한 파도가 이제는 수만 개의 작은 물결이 되어 세상 구석구석을 적시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이드는 기타 케이스를 닫으며 이현에게 다가가 그녀가 들고 온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그 기획안에는 유명한 스타가 아닌 이름 없는 거리의 천재들을 발굴해 전 세계를 연결하는 원대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이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현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였고 두 사람은 클럽의 좁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뉴욕의 새벽 하늘 위로 푸르스름한 동이 터오르기 시작했고 잠들지 않는 도시의 소음은 어느새 거대한 합창처럼 들려왔습니다. 거리의 청소부들이 라디오를 틀자 제이든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길을 지나던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죠. 이제 누구도 이것을 낯선 이국의 문화라고 부르지 않았으며 그저 그들의 삶을 위로하는 오늘의 음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현은 멀리 보이는 마천루 사이로 메아리치는 그 선율을 들으며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 안식을 얻었습니다. 한때 뜨겁게 타올랐던 열풍은 사라졌을지 모르나 그 온기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식지 않는 불꽃으로 남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뉴욕의 거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긴 여운과 함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한국의 K-팝은 이 세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살아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